면접장 스크린에 떠오른 문장 환자보다 숫자가 앞설 때 기록은 변명으로 타락한다. 한준서 2018 한도경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추고 7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의 충격 어디서 이 문장을 보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한도경 7년 전 중남미 현장에서 쓰인 기록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당한 최태아 한도경이 심사표 하단의 보호자 학력 고졸 항목을 발견하며 모든 진실이 연결되는 전율의 순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흡수하며 투명한 유리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재단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금박 엠블럼이 찍힌 연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루프탑 헬기의 로터가 천천히 돌아가며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다음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N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담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숫자와 이름이 줄지어 선다. 학점, 토익 점수, 봉사 시간. 누가 우리 재단의 이름값에 어울릴지 담담하게 고르면 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강당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뻗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면접 테이블 위에는 흑단으로 만든 만년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오늘의 면접 일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죽 바인더에 깔끔하게 정리된 지원자들의 프로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의 화려한 스펙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광경을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매번 똑같은 의뢰, 예측 가능한 질문들, 그리고 계산된 답변들 말입니다. 심사위원 B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평가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면접 사회자가 마이크를 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지원자 의대 본과 3학년 최태아입니다. 강당 뒤편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젊은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최태아는 차분하면서도 자신 있는 걸음으로 연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보다는 확신에 찬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의대본과 3학년 최태아입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켜지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문장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환자보다 숫자가 앞설 때 기록은 변명으로 타락한다. 한준서 2018 한도경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고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 문장을 7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 문장을 보았습니까? 한도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그의 변화된 어조를 눈치챘습니다. 최태아는 침착하게 그러나 열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년 전 중남미 의료봉사 현장에서 쓰인 임상 기록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도경의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문장은 준서만 쓰던 표현이었다. 내 아들의 손글씨, 그 특유의 필체였다. 환자 차트에 늘 적어두던 메모였는데
옆에 앉은 심사위원어가 당황한 듯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급히 내렸습니다. 화면에 뭔가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최태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보건 트랙 장학금을 받아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의 고통 앞에서 숫자나 통계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연줄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한도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기록을 정확히 어디서, 누구에게서 봤습니까? 익명으로 받은 사본입니다. 최태하가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기숙사 문 아래로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쪽지에 적어두셨는데 원본은 재단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 문장이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도경의 시선이 자신의 심사표 하단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프린트 자국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학력 내부 가중치라는 글자가 작은 폰트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심사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태하의 그 항목에는 고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도경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년 전 아들 준서와 관련된 일들이, 그리고 그때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상처받은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자신 앞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태하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한도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은 의사 한준서가 도시락 반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간병복을 입은 최하나가 들어서자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7년 전 재단 산하병원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하나의 손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밤새 환자를 돌본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야간때 준비 힘들지? 준서가 자신의 반찬을 하나의 도시락으로 옮겨주며 물었습니다. 하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졸면서 외웠어요. 그래도 붙으면 나도 더 당당해질까요? 나는 내가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준서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재단 본관 지하 금고실에서 이중 생체 인증이 완료되자 진공 보존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한도경의 떨리는 손에 바랜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인 포기 및 출산 비공개 합의서, 법무팀 메모가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벌 출신 리스크 관리, 위자료 대체, 야간대 입학 지원 조건. 한도경의 기억이 7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웅장한 집무실에서 벌어진 그 매정한 대화 말입니다. 전문의 가문은 전문의답게 살아야 한다. 당시 한도경이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병 계약 측에 고졸, 준서, 진지하게 생각해라. 최하나가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도 학력표에 적나요? 전 그 표에 들어갈 자격 없나요? 준서, 내가 책임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도경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있다. 가문의 체면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학벌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한도경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재단을 어떻게 여기까지 키웠는지 생각해봐라. 모든 게 이미지고 신뢰고 명성이야. 그런데 고졸 간병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준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문이 저를 버리는 거 아닌가요?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고 사랑까지 성적표로 평가하시는 어머니 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어요. 그럼 너는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거냐? 한도경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중남미 의료봉사를 지원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한도경은 합의서 여백에서 작은 이니셜을 발견했습니다. H, J, S와 커피링 얼룩. 준서의 흔적이었습니다. 준서가 이 계약서를 손에 들었다고? 한도경의 마음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차가운 조건들을 읽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합의서의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사실 평생 비공개, 월 생활비 지원, 야간대 입학금 제공, 단 한준서와의 모든 관계 단절. 한도경은 떠올렸습니다. 하나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그날을. 사장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 있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느냐? 한도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준서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중남미로 떠났다. 한도경이 계약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야간대 진학도 아이 키우는 것도 도와주겠다.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 씨는 알고 있나요? 알 필요 없다. 한도경의 답변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하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한도경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도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학벌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으실 때가 올 거예요. 현재 금고실에서 한도경은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를,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을 잃고 손자의 존재조차 지워버렸다는 것을.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하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떨려 있었는데 그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한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아, 그 아이가 바로 내 손자였구나. 오늘 면접장에서 만난 최태아, 그 당당한 눈빛과 준서를 닮은 얼굴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도경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7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대 기숙사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최태아가 면접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신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아래로 삐져나온 얇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태아가 봉투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발신인 표시도 없는 평범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서 봉투를 뜯어보니 낡은 수첩 사본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재단 어딘가에 있다. 마이너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것. 태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흔적이라는 걸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보다 숫자가 앞설 때 기록은 변명으로 타락한다. 바로 오늘 면접에서 사용한 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상 기록들, 환자 사례들,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환자 김 75세. 가족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의료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와 구내식당에서 만났다. 그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태아는 수첩을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지? 이걸 왜 내게? 그런데 이 문장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면접 자료 검토 결과 점수 하향 조정. 상세 로그는 재단 감사팀에 있음. 마이너스 익명. 뭐가 이렇게 이상해? 태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면접은 잘 본 것 같았는데 점수가 깎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시각 재단 본관 사무동에서는 심야 근무자 한 명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삭제된 메일 체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겠군. 비서실장이 화면 속 내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일 제목 보호자 학력 가중치 적용 요청 발신, 감사팀 내부 개정 수신 인사위원회 내용, 최태아 지원자의 경우, 보호자 학력 고졸 및 직업간병 사을 고려하여 기본 점수에서 15점 감점 처리 요망. 누가 이런 걸?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차별적 기준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재단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도경의 집무실에서는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면접에서 본 그 문장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남긴 걸까? 그가 혼잣말을 하던 중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복구된 메일을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감사팀에서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도경이 메일을 읽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사팀장을 당장 불러오게. 20분 후 감사팀장이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뭔가? 한도경이 메일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내부 변수를 두었습니다. 사회적 리스크는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그런 자격을 줬지? 한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대신 점수를 보는 건 내가 했다. 하지만 사람을 지우라고 한 적은 없다. 감사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오늘 면접장에 그 문장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준서 선생님의 수첩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선생님이 중남미로 떠나기 전날 밤 제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 준서가 너에게? 한도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최태아 학생의 점수 조작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리고 선생님이 왜 그 수첩을 제게 맡기셨는지를. 한도경은 충격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왜 점수를 깎았나?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닙니다. 감사팀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치게 하려 한 겁니다. 이 부패한 시스템을.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고. 한도경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순간 한도경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아들 준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새벽 5시 재단 감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도경과 감사팀장이 마주 앉은 책상 위에는 복구된 메일들과 점수 조작 증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밤새 진실을 파헤치느라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대화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팀장, 정확히 설명해 보게. 한도경이 피로에 찌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가중치 시스템을 만들었나?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공정성을 위해 내부 변수를 도입한 겁니다. 소위 리스크는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자의 가정환경, 부모 학력, 경제적 배경까지 모든 걸 점수화했습니다. 누가 그런 자격을 줬지?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대신 칸을 본 건 나였다. 하지만 사람을 지우라고 한 적은 없다. 감사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최태아 마이너스 기본 점수 92점, 가정환경 감점 마이너스 10점, 한부모 가정, 부모학력 감점 마이너스 15점, 모 고졸 직업군 감점 마이너스 5점, 서비스직 최종 점수 6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깎는다고? 한도경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더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교수 아들은 가산점 20점, 재단 이사 손녀는 특별 전형.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한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언론사입니다. 재단 장학금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한도경이 전화를 끊고 감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나? 저입니다. 감사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보겠어서요. 같은 시각 도심 한편의 작은 원룸에서 최태아가 어머니 최하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의학 서적들과 간병 관련 자격증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식탁에서는 늦은 저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태아가 수첩 사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아야. 하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 얘기를 평생 한 번도 안 했어? 태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수첩, 이게 아버지 거 맞지? 하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다 지워졌어. 나를, 너를. 그 집의 벽에는 학력표가 붙어 있었거든. 무슨 말이야? 태아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한준서라는 분이야. 재단 소속 의사였지.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힘들다고 했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어. 환자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지. 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 면접 본 곳이 내 할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이야. 하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그곳에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다니. 그 순간 태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학금 심사 결과 불합격 통보. 재심 신청 불가. 엄마, 떨어졌어.
태아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학벌이 전부가 아니야. 한편 재단 본관에서는 한도경이 큰 창문 앞에 서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프탑 헬기의 항법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평가했고 손자를 숫자로 재단했다. 준서야, 너라면 뭐라고 했겠니?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온라인에 재단 비리 폭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어요. 한도경이 휴대폰을 확인하자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금수저들만의 리그 내 서민들은 아예 기회도 없구나.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 사진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한도경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무팀도 대기시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도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숨길 때가 지났다. 이제는 직면할 때야. 그 순간 한도경의 마음속에는 아들 준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마세요. 그 숫자 뒤에는 꿈과 희망이 있어요. 이제 한도경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숨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바꿀 것인지. 아침 햇살이 재단 추모관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준서의 추모판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흰 국화가 놓인 추모판에는 준서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인도적 의료봉사 중 순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다. 한도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아들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추모판 앞에 걸린 의사가운의 주머니가 미세하게 불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지? 한도경이 조심스럽게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여기에 숨겨둔 거야? 한도경이 열쇠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열쇠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추모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추모판 프레임 뒤쪽에 보이지 않던 작은 청동 키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해둔 것처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도경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자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작은 기계음과 함께 추모판 아래쪽에서 서랍이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었다고? 한도경이 놀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금박 테두리로 장식된 낡은 노트와 중남미행 항공권, 의료봉사 배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서의 마지막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준서와 최하나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하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하나의 글씨로 태아 생후 3개월, 우리 가족 마이너스 2018.8,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사진을 처음 보지?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내가 보지 않으려 했구나.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 한도경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면해 왔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준서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
언젠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가 오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후일 겁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아가 언젠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원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팀장님이 긴급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도경이 노트와 사진을 가지고 감사실로 향하자 감사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 추모관의 비밀 서랍은 누가 만든 건가? 한도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준서 선생님께서 직접 의뢰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남미로 떠나시기 전날 밤 저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면접장의 문장도? 네, 제가 최태아 학생에게 보냈습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제보도 제가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한도경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닙니다. 고치게 하려 한 겁니다.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7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준서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준서의 부탁?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면 그때 이 모든 걸 보여드려라. 그리고 태아를 통해 시험해 보라고. 한도경이 충격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점수를 깎은 것도? 네, 선생님의 지시였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감사팀장이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야만 회장님이 진정으로 깨닫게 될 거라고. 모든 게 준서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감사팀장이 USB를 한도경에게 건넸습니다. 증거도 모두 준비해 두셨습니다. 점수 조작 기록, 차별적 심사 기준, 그리고 7년간의 모든 비리 증거까지. 한도경은 아들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태아가 언젠가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선택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준서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준서의 친필로 쓰인 문장이 있었는데 커피링 얼룩과 함께 적혀 있어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건넨 이 노트는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스탠드만이 작은 원을 그리며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는 한준서의 원본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 기록은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달이어야 한다.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선택은 내 것이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빠가. 한도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서가 마지막까지도 그 아이를 생각했구나. 분명히 그 아이를 품에 넣으려 했는데 내가 막았다. 학벌이라는 잣대로. 노트를 더 넘겨보니 준서가 중남미에서 보낸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한도경 앞으로 보낸 것들이었지만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말라리아 환자 50명을 치료했습니다. 여기서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오직 치료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와 태아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태아가 첫 돌을 맞았다고 하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저를 많이 닮았더군요. 언젠가 꼭 안아보고 싶습니다. 한도경은 이 편지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기자들이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도경이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여러 방송사 중계차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금고의 합의서를 가져오게. 한도경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는 금박이 아니어도 된다. 오늘은 금박 대신 사과로 찍을 거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한다. 한도경이 준서의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에 원했던 것이 이거였어. 30분 후 재단 1층 로비에서 한도경과 최하나가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태아와 함께 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나 씨. 한도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는 7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장님, 내가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벌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외면하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맞죠? 한도경이 태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를 닮은 얼굴, 그 당당한 눈빛이 7년 전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입니다. 한도경이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날이 저희에게는 제일 빠른 날일지도 모르죠. 그 말에 한도경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나의 너그러움이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준서가 남긴 노트를 봤습니다. 한도경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더군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키려 했었어요. 태아가 노트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도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그때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경은 마지막으로 하나와 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재단의 잘못된 시스템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잘못까지도.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한도경은 준서의 노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 고백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야 내가 원했던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한도경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자회견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재단 본관 프레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닉스 타원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한도경의 앞에는 서류 뭉치와 붉은 도장이 놓여 있었고 뒤쪽 대형 LED 화면에는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정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7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의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재단의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도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직접 결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가 낡은 종이 봉투를 열자 바랜 합의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저의 며느리였던 최하나 씨와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가문의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괴한 증거입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간병사라는 직업을 이유로 그를 우리 가문에서 배제했습니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을 잃었고 손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럼 최태아 지원자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도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7년간 외면했습니다. 혈육보다 체면을 택한 어리석은 할머니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장학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도경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자의 가정환경, 부모 학력,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점수를 깎아왔습니다. 화면에 심사 기준표가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정 마이너스 10점, 고졸 부모 마이너스 15점, 서비스직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숫자로 재단해 왔습니다. 프레스룸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구조적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한도경이 권한 이양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장학 전형에서 학교명, 보호자 학력, 주소는 완전 블라인드로 전환합니다. 그가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해외 기부금과 모든 재정 운용은 전면 공시합니다. 두 번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셋째, 가중치 시스템과 카르텔 운영에 관여한 모든 임직원은 직무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도경이 가장 중요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학금 선발과 윤리기준 설정은 외부 독립위원회로 완전히 넘기겠습니다. 재단 가족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프레스룸 뒤편 출입문이 열리며 최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최하나도 따라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태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신 분이 여기 계시죠? 한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팀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아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수첩을 보내주신 분, 저를 떨어뜨리려 했습니까? 아니면 깨우려 했습니까?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우고 싶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내린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선택합니다. 그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선언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보다 먼저 보겠습니다. 학벌보다 인품을,
배경보다 꿈을 보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한도경은 비로소 7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도경은 태아와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아야. 한도경이 손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다. 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가 한도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준서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스룸 밖으로는 재단 개혁,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경은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3개월 후 재단 강당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추모관 옆에는 새로 걸린 의사가운이 있었는데 주머니에는 녹슨 열쇠 대신 작은 다리 모양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서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기록은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공정한 기회, 모든 꿈을 위하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관객석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한도경 장학재단 첫 번째 수혜자로 선발되어 국제보건 트랙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태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 한준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태아가 준서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기록은 변명이 아니라 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는 길, 서로에게 가는 길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길을 걷고 싶어 했던 분이었어요. 관객석 앞줄에 앉은 최하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 만에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점수 때문이 아닙니다. 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도경이 앞줄에서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앞에 서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태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심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아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도경입니다. 이 재단의 전 이사장이자. 그가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아의 할머니입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요. 한도경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외면하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자를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쉰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 준서가 원했던 일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장내에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에필로그 몽타주처럼 재단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장학금 심사실에서는 지원서의 이름, 학교명, 주소가 모두 가려진 채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직 지원자의 꿈과 계획, 그리고 진정성만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재단의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이익이나 인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하나가 새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간병팀장 최하나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규직이 되어 더욱 당당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경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의대 도서관에서는 최태아가 국제보건 장학생 선발 증서를 받으며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아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렴. 할머니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야. 저녁이 되어 재단 추모관에는 한도경, 최하나, 최태아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서의 사진 앞에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야 내가 원하던 가족이 되었구나. 한도경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서가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거려. 태아가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아빠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가 될게요. 그들이 추모관을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벽에 새로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준서의 마지막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록은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달이다. 이 문장은 이제 재단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성적보다 꿈을 먼저 보는 곳으로 변화한 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도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그때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경은 마지막으로 하나와 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재단의 잘못된 시스템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잘못까지도.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한도경은 준서의 노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 고백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야 내가 원했던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한도경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자회견장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재단 본관 최상층 집무실에서 한도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재단 본관 프레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닉스 타원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한도경의 앞에는 서류 뭉치와 붉은 도장이 놓여 있었고 뒤쪽 대형 LED 화면에는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정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7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의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재단의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도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직접 결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가 낡은 종이 봉투를 열자 바랜 합의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저의 며느리였던 최하나 씨와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가문의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괴한 증거입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간병사라는 직업을 이유로 그를 우리 가문에서 배제했습니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을 잃었고 손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럼 최태아 지원자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도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7년간 외면했습니다. 혈육보다 체면을 택한 어리석은 할머니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장학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도경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자의 가정환경, 부모 학력,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점수를 깎아왔습니다. 화면에 심사 기준표가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정 마이너스 10점, 고졸 부모 마이너스 15점, 서비스직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숫자로 재단해 왔습니다. 프레스룸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구조적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한도경이 권한 이양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장학 전형에서 학교명, 보호자 학력, 주소는 완전 블라인드로 전환합니다. 그가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해외 기부금과 모든 재정 운용은 전면 공시합니다. 두 번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셋째, 가중치 시스템과 카르텔 운영에 관여한 모든 임직원은 직무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도경이 가장 중요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학금 선발과 윤리기준 설정은 외부 독립위원회로 완전히 넘기겠습니다. 재단 가족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프레스룸 뒤편 출입문이 열리며 최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최하나도 따라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태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신 분이 여기 계시죠? 한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팀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아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수첩을 보내주신 분, 저를 떨어뜨리려 했습니까? 아니면 깨우려 했습니까?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우고 싶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내린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선택합니다. 그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선언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보다 먼저 보겠습니다. 학벌보다 인품을, 배경보다 꿈을 보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한도경은 비로소 7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도경은
태아와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아야. 한도경이 손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다. 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가 한도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준서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스룸 밖으로는 재단 개혁,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경은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추모관 옆에는 새로 걸린 의사가운이 있었는데 주머니에는 녹슨 열쇠 대신 작은 다리 모양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서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기록은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공정한 기회, 모든 꿈을 위하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관객석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한도경 장학재단 첫 번째 수혜자로 선발되어 국제보건 트랙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3개월 후 재단 강당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어받아 진정한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태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 한준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태아가 준서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기록은 변명이 아니라 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는 길, 서로에게 가는 길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길을 걷고 싶어 했던 분이었어요. 관객석 앞줄에 앉은 최하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 만에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점수 때문이 아닙니다. 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도경이 앞줄에서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앞에 서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태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심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아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한도경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도경입니다. 이 재단의 전 이사장이자. 그가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아의 할머니입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요. 한도경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외면하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자를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쉰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 준서가 원했던 일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장내에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에필로그 몽타주처럼 재단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장학금 심사실에서는 지원서의 이름, 학교명, 주소가 모두 가려진 채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직 지원자의 꿈과 계획, 그리고 진정성만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재단의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이익이나 인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하나가 새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간병팀장 최하나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규직이 되어 더욱 당당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경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의대 도서관에서는 최태아가 국제보건 장학생 선발 증서를 받으며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아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렴. 할머니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야. 저녁이 되어 재단 추모관에는 한도경, 최하나, 최태아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서의 사진 앞에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야 내가 원하던 가족이 되었구나. 한도경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서가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거려. 태아가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아빠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가 될게요. 그들이 추모관을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벽에 새로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준서의 마지막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록은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달이다. 이 문장은 이제 재단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성적보다 꿈을 먼저 보는 곳으로 변화한 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금 사연이었습니다.